도청 중 눈이 보이지 않는 안마사가 재벌가 여회장의 손바닥 위에 세 글자를 새겼습니다. 아들이 효도 선물이라며 걸어준 손녀의 그림 액자. 그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장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듣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성북동 언덕 끝자락에 한성그룹 본가 저택이 서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 3층짜리 석조 건물과 손질이 잘 된 정원뿐이었죠. 바깥에서 보면 여느 재벌가의 고요한 저택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서연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현관을 나섭니다.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올라타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는 순간 왼쪽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묵직한 통증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의 후유증이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던 그날 이후 서연의 왼쪽 다리에는 늘 둔한 저림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뻣뻣해졌고 회의가 길어지는 날이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물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단 하루도 출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이사회를 직접 주재했고 해외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주 화요일 저녁만큼은 일찍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마사가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37살의 안마사 진우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저택의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진우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22살 대학 유도부 시절 연습 도중 상대의 매치기에 뒤통수를 매트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시신경이 끊어졌고 그날 이후로 세상은 영원한 어둠이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꿈꾸던 청년은 하룻밤 사이에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진우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눈 대신 손끝과 귀가 세상을 읽는 감각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서연의 안마를 맡으며 그는 이 저택의 모든 소리를 외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 경첩이 내는 삐걱거림, 복도 끝 괴종시계가 정각마다 울리는 종소리, 가정부가 2층으로 올라올 때 나무 계단이 삐걱대는 리듬까지 진우의 귀에는 이 집의 평범한 저녁이 하나의 악보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화요일이었습니다. 진우가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안마 전용 침대에 누워서 왼쪽 골반과 다리 위주로 근육의 결을 따라가며 뭉친 부위를 찾아 천천히 안마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왼쪽 허리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었나 봅니다. 서연이 문득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저기 벽에 액자 새로 걸린 거 보여요? 이틀 전에 상준이가 가져왔어. 평소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기도 힘들어하던 아들이 일요일에 불쑥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7살 된 손녀 은채가 크레파스로 그린 꽃밭 그림을 액자에 넣어 들고 왔다면서요. 은채가 할머니 드리라고 며칠을 공들여 그렸다더라고. 상준이가 액자까지 직접 맞춰왔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임원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눈가가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상준이가 못을 박는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하던지 어디에 걸지 미리 정해놓고 온 것 같더라고.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바로 갔어.
서연은 그 대목을 살짝 웃으며 넘겼지만 진우의 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아들이 손녀 그림까지 가져왔으니 어머니로서 마음 한구석이 물렁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진우의 손가락이 서연의 왼쪽 어깨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5년 동안 이 방에 드나들며 진우의 귀는 이 공간의 정적까지 외우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갈 때의 저음,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 서연의 고른 호흡,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방만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침묵 위에 아주 가느다란 소리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 소리란 곧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15년을 어둠 속에서 오직 귀로만 살아온 사람에게 이 미세한 잡음은 한밤중에 울리는 경보 사이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자장치 특유의 고주파 노이즈였습니다. 아주 작은 마이크나 송신기가 작동할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상준이 걸어놓고 간 액자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서연의 어깨를 너무 세게 누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평소와 똑같은 리듬으로 안마를 이어갔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위장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 안마를 시작하는 척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서연의 손바닥 한가운데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진우의 엄지가 또박또박 글자를 새겼습니다. 도청?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손바닥 위에 새겼습니다. 중, 도청 중.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들의 효심에 물렁해졌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손녀의 그림이 담긴 그 액자가 아들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벽에 걸어준 그 액자가 자신의 모든 말을 엿듣는 귀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누구도 함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도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움켜쥐고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연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관절을 부드럽게 돌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에 고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무너지려는 마음을 겨우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손녀의 꽃밭 그림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작은 장치는 쉬지 않고 이 방의 소리를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저택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위에 목숨을 건 공조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요일 밤 이후로 서연의 하루는 겉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7시에 현관을 나서고 세단 뒷좌석에 올라타 여의도 본사까지 40분을 달렸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퇴근 후 자기 방에 들어설 때마다 벽에 걸린 손녀의 그림이 예전과 같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환한 꽃밭 그림 뒤에 누군가의 귀가 붙어 있다는 걸 이제 서연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우가 알려준 뒤로 서연은 방 안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통화는 화장실 안에서 했고
비서에게 지시할 일이 있으면 직접 본사에서 대면으로 전했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중얼거리던 혼잣말도 전부 입안에 가두었습니다.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숨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편 도청기 너머로 어머니의 일상을 엿듣던 상주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이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지하 카지노에서 한 판만 더 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되어 있었죠. 빚쟁이들의 목소리는 석 달째 이자가 밀리면서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상주는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지분만 손에 넣으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기를 통해 상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거실에서 비서와 짧은 통화를 나눴습니다. 도청기는 2층 방에만 있으니까 거실은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주는 액자를 걸러왔던 그 일요일에 거실 소파 및 콘센트 안쪽에도 장치를 하나 더 밀어 넣어둔 뒤였습니다. 재단 설립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거실 장치를 통해 상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 중입니다. 지분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상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분이 자기 것이 되어야만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남한테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준은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돋아올랐고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은 비서로부터 뜻밖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상준 전무님께서 새로 주치의를 한 분 소개하셨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전문이라면서 이미 저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퇴근 후 저택에 돌아온 서연은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교통사고 후유증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도청기를 설치한 아들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잊은 건 아니었지만 혹시 나한테 미안해서 이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배신을 알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하는 거였죠. 그 뒤로 그 의사는 일주일에 2번씩 저택을 찾아와 팔뚝 안쪽에 주사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주사를 맞은 뒤 유독 잠이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몽롱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진우가 저택에 왔을 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는 순간부터 진우의 코끝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이 집에 없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독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흔히 쓰는 알코올 소독약이 아니라 좀 더 달큰하고 기름진 느낌이 섞인 특정 약물 냄새였습니다. 안마사로 일하며 수많은 병원을 드나든 진우의 코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방에 들어서자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 씨, 요즘 새로 의사 선생님이 한 분 다니고 계세요. 상준이가 소개해줬는데 주사도 놓아주고 꽤 신경을 써주더라고. 진우는 대답 대신 평소처럼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안마를 시작하는 척하며 서연의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자를 새겼습니다. 의사, 조심, 약, 냄새, 이상. 5단어가 손바닥 위에 하나씩 새겨질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사는 대체 뭐였던 거지?
요즘 유독 쏟아지던 잠이 자꾸 흐려지던 머리가 전부 그 주사 때문이었던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서연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진우가 돌아간 뒤 서연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의사까지 보내다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서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겨우겨우 삼켰습니다. 도청기가 듣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질끈 감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틴 끝에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남자들의 세계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출근길 세단 안에서 딸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는 서연의 둘째로 34살에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를 마치고 돌아와 한성그룹 산하 정보보안 계열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에서는 어디에 또 다른 도청기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 일부러 차 안에서 건 전화였습니다. 은수야, 할 이야기가 있어. 점심때 잠깐 나올 수 있겠니?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불쑥 점심을 요청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할게. 본사 근처 말고 강남역 쪽으로 나와. 점심시간 강남역 뒷골목의 작은 한식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도청기, 진우의 경고, 낯선 의사, 그리고 주사를 맞은 뒤 달라진 몸 상태까지. 은수는 듣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왼손의 손가락 끝이 테이블볼을 살짝 핥히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그랬다고요. 그 한마디에 은수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전원이 끊기면 오빠 쪽에서 바로 알아챕니다. 대신 제가 주파수를 잡아볼게요. 송신 주파수만 알아내면 서버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구나. 그 의사한테 맞은 주사도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에 맞으실 때 솜에 묻은 약물이 남아있으면 버리지 말고 비닐에 싸서 보관해 주세요. 그동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서연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밖은 한낮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모녀의 테이블 위에는 조용한 전쟁의 작전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친 그물 안에서 어머니와 딸이 더 촘촘한 그물을 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드는 쪽이 바뀔 차례였습니다. 상준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청기를 통해 어머니의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서연이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는 외부 로펌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고 가짜 의사가 놓는 주사도 서연이 자꾸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 곁에 앉아 1시간씩 안마를 하는 그 맹인 안마사였습니다. 상주는 도청기 녹음 파일을 다시 돌려들었습니다. 진우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서연이 갑자기 외부에서 통화를 하거나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놈이 뭘 알겠어. 그냥 안마사잖아. 하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녹음을 더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진우가 안마를 시작하고 10여 분쯤 지나면 꼭 조용한 구간이 생겼습니다. 대화도 없고 안마 소리도 잠시 멈추는 2, 3분짜리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끝나면 서연의 호흡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뭔가 하고 있어. 소리가 안 나는 뭔가를. 상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며칠 뒤 상준은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쪽이었죠. 눈먼 안마사 하나 좀 손봐야 돼. 겁만 줘서 입 다물게 하든지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들든지. 상준은 진우가 사는 원룸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진우는 숙소 거실 바닥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죠. 팔을 뻗고 허리를 비트는데 현관문 바깥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콘크리트 복도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의 간격과 무게가 각각 달랐습니다. 2명, 아니 3명. 이 시간에 이 복도를 지나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자기 현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자물쇠를 따려는 소리였습니다. 진우는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1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어둠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은 자기 영역이었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거친 코숨, 가죽 점퍼가 스치는 마찰음. 덩치가 큰 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발걸음이 빠르고 호흡이 얕았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세 번째는 문 앞에서 망을 보는 듯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맞아?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 켜. 핸드폰이라도. 하지만 빛은 진우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우에게 의미가 있는 건 소리뿐이었습니다. 오른쪽 2걸음 거리의 첫 번째, 왼쪽 3걸음의 두 번째. 핸드폰을 꺼내느라 두 손이 막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반걸음을 내딛더니 오른쪽 남자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잡는 것과 동시에 허리를 낮추고 엉덩이를 상대의 골반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만 번 반복한 업어치기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상대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는 팔목을 잡는 순간 손끝으로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쿵! 첫 번째 남자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숨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진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진우는 2걸음 만에 다가가 상대의 옷깃을 움켜잡고 다리를 걸어 넘겼습니다. 두 번째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가 현관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른손에 든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파이프가 지나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이프가 허공을 친 뒤 상대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낚아채 안쪽으로 당기며 어깨를 축으로 맺혀 넘겼습니다. 세 번째가 현관 신발장 위로 떨어지며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세 남자가 뒤엉켜 쓰러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욱신거렸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에만 의지해 싸운 1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는 유도 선수 시절 수만 번의 매치기가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새 남자는 신음을 흘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현관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절뚝거리며 사라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우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벽에서 등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진우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컵을 잡은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준이었습니다. 이제 상준도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물을 마시고 나서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저 괜찮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 짧은 문자 속에 오늘 밤 일어난 일의 무게를 전부 담았습니다. 같은 시각 은수는 사무실에서 모니터 4대를 켜놓고 작업 중이었습니다. 도청기의 송신 주파수를 역추적하는 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호는 국내 서버를 거쳐 홍콩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싱가포르를 경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뒤지던 중 예상 밖의 정보가 걸려 나왔습니다. 도청 장치를 주문 제작한 업체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상준의 이름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지만 결제 카드 끝 4자리가 상준의 법인카드와 일치했습니다. 은수는 거래 내역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카드로 결제된 항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5년 전 개통된 선불 휴대폰. 개통 시점이 어머니의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정확히 이틀 전이었습니다. 은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5년 전 그 사고가 정말 브레이크 고장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더 추적하자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대포폰은 아직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번호는 살아있지만 통화 기록은 5년 전 사고 당일 오전에 발신된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상준이 이걸 어딘가에 아직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수는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을 3곳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선불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5년 전 사고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어요. 내일 점심에 만나요. 오빠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대포폰만 손에 넣으면 오빠의 숨통을 완전히 조일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활용점정이 될 물증이었습니다. 은수는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만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보낸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서연과 은수는 지난번과 같은 강남역 뒷골목 한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어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래 내역, 대포폰 개통일, 사고 이틀 전이라는 시점, 그리고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은수가 하나씩 짚어 설명할 때마다 서연의 얼굴에서 조금씩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말을 듣지 않던 브레이크, 중앙분리대가 눈앞으로 밀려오던 순간 에어백이 터지며 온몸을 짓누르던 충격. 그게 사고가 아니라 아들이 꾸민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포폰이 아직 남아있다면서 어디에 있을 것 같니? 오빠 성격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꼭 자기 손이 닿는 곳에 둬요. 저택 서재 금고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 물건 넣어두던 곳이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 금고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상준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상태였죠. 문제는 오빠가 직접 금고를 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열면 증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오빠가 스스로 꺼내는 장면이 있어야 해요. 서연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 있니? 은수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몰아넣는 사냥꾼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빠한테 미끼를 던져야 해요. 오빠가 오늘 밤 당장 금고를 열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퇴근 후 저택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청기가 설치된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집 전화기를 들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청기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 거는 전화였습니다. 은수야, 나 결심했어. 한성그룹 경영권을 너한테 넘기기로 했어. 유 원장도 다시 쓸 거야. 내일 오전에 변호사가 와서 공증을 받을 예정이야. 은수가 대본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빠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오빠한테는 말 안 했어. 할 생각도 없고 내일 공증이 끝나면 그때 알려줄 거야. 유 원장 원본은 서재 금고에 넣어뒀으니까 내일 아침에 꺼내서 변호사한테 전달하면 돼. 서연은 전화를 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연기를 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청기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들은 상준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유 원장을 다시 쓴다고, 경영권을 은수한테 넘긴다고, 내일 오전에 공증이라고. 공증이 끝나는 순간 자기에게 돌아올 지분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마당에 유일한 탈출구가 막히는 거였습니다. 상준은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고 셔츠 깃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소파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손톱으로 팔뚝을 긁어댔습니다. 피부가 벌겋게 일어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서재 금고 안에는 유 원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지시할 때 쓴 대포폰도 비밀칸에 넣어뒀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가 금고를 여는 순간 그게 발견되면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유 원장을 바꿔야 하는 것도 급했지만 대포폰을 치우는 게 더 급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밤 안에 다 끝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오기 전에, 오늘 밤 안에 끝내야 해. 유 원장도 바꾸고 대포폰도 꺼내야 해. 상준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택 서재에서는 은수가 조용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촬영이 가능한 장비였고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에 영상을 전송하도록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는 금고 정면, 금고를 여는 사람의 손과 얼굴이 동시에 찍히는 위치였습니다. 은수는 서재 불을 끄고 나오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 뒤편에 상준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멈추었습니다. 상준은 후문 쪽 담장 옆 작은 철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몰래 드나들던 길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2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서재 창문으로 들어간 상준은 곧장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한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만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류 뭉치를 헤치고 금고 안쪽 이중 바닥의 비밀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대포폰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상주는 대포폰을 꺼내 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그날 사고는 영원한 비밀이지. 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발신 기록이 떴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 정비소에 전화를 건 기록한 건 브레이크 라인을 끊으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상주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포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가짜 유언장으로 금고 속 서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으며 금고를 닫았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창문을 통해 유유히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재는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 밖 복도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서연의 부탁으로 오늘 밤 저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상준이 서재에 들어온 순간부터 문 너머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버튼 소리,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이것만 없애면 영원한 비밀이라는 중얼거림까지. 상준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진우는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끝났습니다. 사냥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천장 구석의 적외선 카메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여는 손, 비밀칸에서 대포폰을 꺼내는 장면, 그날 사고는 영원한 비밀이라고 중얼거린 입,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는 손놀림까지. 영상과 음성이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저택 3층 서연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은수가 보내준 영상을 선불폰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금고를 열고 대포폰을 꺼내며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는 손놀림도 이것만 없애면이라고 중얼거리는 입도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한참 동안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사고가 난 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게 상준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것도 연기였을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범행을 두 눈으로 확인한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디쓴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선불폰에 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확인. 은수에게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수는 사무실에서 서버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세 곳에 백업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해외 서버, 그리고 물리적 외장하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영상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도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오늘 밤 서재에서 들은 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상준의 거친 숨소리,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영원한 비밀이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냥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상에 진실을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상준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오늘부터 자기가 한성그룹의 새 주인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바꿔치기했고 대포폰도 처리했고 정신과 소견서도 이사회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상주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좌석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주, 임원, 계열사 대표, 기자단까지.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한성그룹 로고가 떠 있었고 방송사 카메라 세대가 정면을 잡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당 뒷문 쪽 방송기술 부스에서는 은수가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산하 정보보안 계열사 이사라는 직함 덕에 누구도 은수를 막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대형 스크린 제어 컴퓨터에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상준이 경영권 승계를 선언하는 순간에 맞춰 영상이 자동 재생되도록 타이밍을 설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작업이었습니다. 강당 맨 뒷줄에는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조용히 강당 안의 소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한성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준이 무대 옆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상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상준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한성그룹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상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기술팀 어디 있어? 화면 좀 확인해. 하지만 스크린에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서재였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특유의 녹색빛 화면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상준이었습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상준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칸에서 대포폰을 꺼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상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그날 사고는 영원한 비밀이지. 객석 여기저기서 경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위 상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가짜 영상이야. 당장 화면 꺼. 상준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가짜 유언장으로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원본을 빼내고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끼워 넣는 손놀림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상준이 단상에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당 정문이 열리며 서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정장 차림에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이사회를 주재해온 여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은 통로를 걸어 단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객석 양쪽에서 수백 개의 시선이 서연을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으로,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을 한 몸에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왼쪽 다리에 5년 전 사고의 통증이 올라왔지만 서연은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프지 않은 척할 수 있었습니다. 상주는 어머니를 보자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상준이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 선 서연은 오른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상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때린 쪽이 더 아팠습니다. 이건 배신당한 회장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목숨까지 위협받은 어머니의 분노였습니다. 5년 전 내 브레이크를 끄는 게 너였구나. 내가 내 아들 맞니? 강당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상주는 뺨을 감싼 채 무릎이 풀려 단상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연문이 열리며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은수가 미리 고소장을 접수해 둔 것이었습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불법 도청, 유언장 변조. 혐의만 4가지였습니다. 한상준 씨,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렸습니다. 상주는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1시간 전까지 이 회사의 새 주인이 될 거라고 믿었던 바로 그 손목이었습니다. 경찰의 양팔을 잡힌 채 통로를 걸어나가는 상준의 뒤로 객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주주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창업주의 딸을 죽이려고 했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쪽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영권이 그렇게 탐이 났나?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상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저 통로를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당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서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아들의 뺨을 때렸던 오른손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그 손으로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서연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300명이 지켜보고 있었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이 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겠습니다. 한성그룹은 다시 바로 서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5년의 고통과 한 달간의 전쟁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옆으로 번지고 뒤로 퍼지더니 300명 전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기자들조차 카메라를 내려놓고 박수를 쳤습니다. 강당 맨 뒷줄에서 진우가 그 박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300명의 박수가 하나로 합쳐져 강당 벽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에게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사모님의 곁을 지켰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박수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긴 전쟁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취임식장에 소동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상주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불법 도청, 유언장 변조. 혐의가 하나씩 인정될 때마다 뉴스 속보가 떴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의 어머니 살해 미수라는 제목이 며칠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영상, 대포폰의 발신 기록, 도청 장치의 거래 내역, 가짜 의사 박진형의 자백까지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상준 측 변호인도 감형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12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상주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맞춤 양복 대신 수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300명 앞에 서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상주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게 더 아팠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한성그룹은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서연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딸 은수를 공식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은수는 이사회 첫 자리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우신 회사를 바르게 물려받겠습니다.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은수답게 감정 없이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임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34살의 여자가 오빠의 범죄를 파헤치고 어머니를 지켜낸 장본인이라는 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사내 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불법 도청이나 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업무는 한성사회복지재단의 예산을 3배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복지재단부터 손을 대시나요? 은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빚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걸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우가 여느 때처럼 저택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실내화로 갈아 신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연이 소파가 아닌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 씨, 오늘은 안마 말고 차 한 잔 마셔요. 진우는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찻잔을 진우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찻잔이 테이블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고 진우는 그 소리만으로 찻잔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들한테 당하고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사모님이 직접 싸우셨잖아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눈을 다치셨을 때 어떠셨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감싸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들였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시신경이 끊어졌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보일 거라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둠은 그대로였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유도를 시작한 게 12살 때였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전국대회 금메달까지 땄는데 그 다음 달에 연습 중에 사고가 났어요. 22살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처음 1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가져다 놓으면 밤에 몰래 먹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는 문병을 왔어요. 1달, 2달. 그런데 3달이 지나니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죠. 저도 받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유도부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 끝까지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있다가 가고 그게 반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나 내일 또 올 거야. 형이 문 안 열어줘도 올 거야. 그러니까 형도 마음 편하게 안 열어줘도 돼.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서 손을 잡고 그러셨어요. 내 손은 아직 살아있잖아. 내 귀도 살아있잖아. 눈이 전부가 아니야. 진우의 눈 위로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때부터 안마를 배웠습니다. 손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운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우 씨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과 전문의 예약서예요. 독일에 있는 세계 최고의 시신경 전문 병원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진우 씨 케이스를 보냈더니 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합니다. 진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는 한성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위촉장이에요. 5년 동안 제 눈이 되어주셨던 분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눈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안마사입니다. 재단 이사장 같은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씨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한 걸 귀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들 곁에 서주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차가 식어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벽에 걸려있던 손녀의 꽃밭 그림 액자를 내렸습니다. 액자 뒤에 붙어있던 도청 장치를 떼어냈습니다. 동전보다 작은 검은색 기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도 진우의 발견도 은수의 추적도 취임식장의 몰락도 전부 이 작은 기판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청 장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그림을 액자에서 꺼내 새 액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 깨끗한 액자였습니다. 서연은 새 액자를 같은 자리에 걸었습니다. 손녀의 꽃밭 그림이 다시 벽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잡음도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림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오랜만에 자기 방에서 소리내어 한 혼잣말이었습니다. 도청기가 없는 방에서 하는 첫 번째 혼잣말이었습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서 상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 하는 전자잡음이었습니다. 도청기가 작동할 때 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물론 독방에 도청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어도 귀를 막아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설치했던 도청기의 소리가 이제는 자기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을 감시하려고 만든 소리가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소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가끔 꿈을 꿨습니다. 취임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꿈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빛나는 꿈. 하지만 꿈속에서도 스크린이 깜빡이며 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같은 장면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상주는 베개를 꽉 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독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미넨이었습니다. 진우가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떠난 지 넉 달째였습니다. 수술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끊어진 시신경 주변의 손상 조직을 제거하고 인공신경 연결 장치를 이식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직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2번째 수술이 끝나고 진우의 2 눈 위에 두꺼운 붕대가 감겼습니다. 붕대를 풀기까지 최소 3주가 필요했습니다. 그 3주 동안 진우는 병실에서 어둠과 함께 지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어둠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어둠의 끝에 빛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